네, 시청자 여러분, 이현주 의원님 다음으로 제가 또 다른 곳에 왔습니다. 박수영 후보님, 여러분들 조금 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들어보면 와, 이런 분이 우리 당에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입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 옳은소리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박수영이라고 그러고 부산 남구갑의 후보자입니다. 저는 공직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다닐 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공직 생활을 30년은 하고 마지막으로는 경기도 부지사로 공직을 마쳤습니다. 오랜 공직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모델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공직 생활 오래 했다. 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분 다른 후보들이 많은데 이제 후보님만의 또 특징이 또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특히나 네. 이 경제 쪽으로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네, 네. 엄청난 또 업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네. 본인 업적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공직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네. 소위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한 겁니다. 네. 이게 사실은 한 8년 9개월 정도 네. 흙먼지만 날리던 빈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김문수 지사께서 네. 이거 좀 살려달라, 네. 살려달라. 저한테 SOS를 치시는 바람에 네. 제가 이제 그 경기도로 가서 네. 이걸 살려냈습니다. 살려낼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 하면 뭐하냐, 힘들게 감사받아가면서 왜 하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 성공하면 경기도가 서울 따라잡는다, 서울 따라잡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실 그때 당시는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무슨 네. 경기도가 네. 수도 서울을 따라잡느냐, 네네.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제가 목숨 걸고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들었습니다. 감사를 각오하고 네. 실제로 감사를 세게 받았고 네. 근데 물론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만 네. 판교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2년 뒤에 경기도의 GRDP가 서울을 추월하게 됩니다.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제가 했던 수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방금 얘기하신 도중에 감사를 각오하고라는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경제 발전을 함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이런 규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후보님께서 국회로 가시면 정말 경제 발전에 필요한 규제들을 없애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선봉에 쓰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한국에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 네. 문제에 관해서 세 가지 문제. 첫 번째가 네. 방금 말씀하신 규제입니다. 네. 규제가 많으니까 기업들이 여기서 스타트업 하다가 포기하고 미국으로 가버리고 네. 이런 경우가 있죠. 두 번째가 세금입니다. 세금이 너무 많아서 기업회사에 남는 게 없는데 네. 누가 세금 그런 애 가면서 네. 하겠습니까?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노조입니다. 민노총 정교조. 네. 이분들이 원래 노조라는 거는 자기 기업 내의 근로조건 네. 여기 대해서 이슈를 제기하고 고쳐나가는 게 원래 임무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교조 민노총은 오지랖이 넓어서 온통 사회에서 전부 다 네. 방화문에 들고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들고 가고 이게 문제거든요. 즉 노조, 네. 규제, 네. 세금 네. 세 가지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의 공약이 네. 다른 거 필요 없다. 네. 세금 낮추겠다. 규제 규제 풀어서 자유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겠다. 네. 노조, 자기 노동 조건에 관한 얘기만 하도록 하겠다. 네. 이런 공약만 해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세금 얘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그다음에 법인세를 낮췄더니 갑자기 막 실업률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이 엄청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법인세를 올리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올리고 재산세도 올리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9억인데 집값을 올려놓으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30평대 평균이 10억이 넘었어요. 그런 것처럼 세금 걷기에 혈안이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낮춰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은 있으신가요?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문제이지요. 네. 법인세의 경우에는 학자들이 네.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Race to the bottom. 네. 즉 바닥으로 향해서 가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전 네. 세계가. 네. 즉 법인세를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춰야 네. 기업이 온다 이거죠. 네. 지금 기업들은 대부분 글로벌화된 기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네. 그러니 법인세를 최대한 낮춰주는 나라로 찾아가기 마련인 것이죠. 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만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세계적인 흐름에 거꾸로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요.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이죠. 네. 이런 부분에서 무조건 낮춰야 됩니다. 네. 소득세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소득세 부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체감 실효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실제는 아니지만 느끼기에 네. 얼마나 내는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100원을 벌면 80원을 세금 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래서는 도저히 기업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나라로 안 가는 게 이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나 뭐 현대자동차가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버리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세금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이 준조세가 많지 않습니까? 뭐 무슨 일이 터지면 기업에서 후원금 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게 사실상 세계율을 어떻게 보면 더 올리는 그런 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율을 올리고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노력을 하면 어떻게 보면 세수 수입이 많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왜 그런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뭐 원인이 뻔하죠.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지금 세율을 올리고 공시지가를 올렸거든요. 네. 공시지가에 연동돼 가지고 올라간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크니까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줄이는 거죠. 안 네.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부산의 녹산공단에 있는 기업주들 한 10명을 만나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만나서 점심을 먹는데 자기 기업의 제품을 어떻게 팔 것인가, 내 제품은 뭐가 좋은데 이거 어떻게 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얘기였죠? 우리 기업을 어떻게 팔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아예 세금 내고 노조에 시달리고 네. 도저히 비전이 없어서 네. 빨리 팔아버리고 이 돈 은행에 넣어가지고 살겠다. 아. 자, 기업인들의 기업하려는 정신이 이렇게 없어지는 나라를 만들면 네. 누가 기업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기업 활동을 줄이고 고용을 줄이고 그러니 세수가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거든요. 네. 세율을 과감하게 낮춰가지고 미국에 아까 트럼프 얘기했지만은 네. 영어로는 리쇼어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미국이 베트남, 중국 다른 데 나갔던 기업들이 미국으로 다시 네. 돌아가는 겁니다. 네. 이래서 미국의 이제 고용률, 실업률 낮아지고 고용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된 계기가 된 거거든요. 네. 뭐 그런 좋은 선례를 보고 마크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세금 낮춰가지고 기업들을 프랑스로 땡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세계적인 흐름에 거꾸로 가는 이런 반자본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정부를 우리가 언제까지 용납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가전 공장, 그 광주에 있던 가전 공장 베트남으로 이전한다 그랬더니 지역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법인세율이 올라가니까 사실 팔아도 남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베트남을 와서 법인세도 낮고 그리고 인건비도 싸니까 글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법인세를 많이 낮추면 그런 공장들이 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네. 그게 세계적인 경험입니다. 네.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해서 일을 할 게 아니고 네. 세계적인 선진국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기업을 다시 불러들이느냐에 네. 관한 논의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건비이고요. 네. 하나는 세금입니다. 네. 근데 인건비의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노조거든요. 네. 우리는 세금도 비싸고 노조도 강하니 네. 누가 한국에서 기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저라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도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 줘도 사실 발전하기 어려운 게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격렬하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발목 잡고 팔목 잡고 아주 그냥 어떻게든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한 드는데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국정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문으로 적으면 신천지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네. 예, 신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앞에는 이제 출마 선언문이 이렇게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 이제 읽어보니까 방금 얘기하셨던 그런 이제 뭐 노조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수시로 바뀌는 교육 정책.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되게 센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부산 남구에도 좋은 학교를 예. 뭐 대학도 대학인데 좋은 학교를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한 이 어머니들의 이 교육열 그리고 정말 이 교육 정책에 대한 불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 교육이 망가지고 있는 원인이 네. 정권만 바뀌면 네. 교육부 장관만 바뀌면 네. 자꾸 입시 제도를 흔드는 겁니다. 입시 제도. 네. 그러니까 입시 제도를 자꾸 바꾸면 거기 따라가기 위해서 엄마들은 또 입시 제도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컨설팅도 받게 되고 학원을 안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입시 제도
너무 복잡해서 네. 어머니들이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려운 네.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실제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대학 입시가 아닙니다. 네. 다른 거 신경 써야 될 거,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네. 교원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네. 신경 써야 될 게 무척 많은데 네. 이사회 장관만 바뀌면, 정권만 바뀌면 대입제도로 손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부터 꼬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대입제도는 각 대학이 자기가 뽑고 싶은 사람 뽑도록 해줘야 네. 됩니다. 뭐 본고사를 치고 싶은 데는 치고 네. 대학이 네. 예비고사만 가지고 하고 싶은 데는 하고 네. 뭐 또 뭐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면접만 가지고 뽑겠다는 학교는 네. 그냥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교육부가 다 관여를 하고 네. 방해를 하고 제도를 바꾸는 데서 모든 게 꼬여가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엄마들이 뭐 입시 제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네. 이거 근본적으로 이제 손대야 될 시점이 왔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집권을 하면 교육부를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아. 있으니까 맨날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 엄마들이 네. 애들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따라가려니까. 네. 그리고 학교에 대학에 강력한 자율권을 줘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한 게 뭐 미국만 봐도 SAT 1만 보고 들어갈 수 있는 학과가 있고 그 2에서도 또 이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지 주제가 않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요. 이걸 봐도 되고 저걸 봐도 학교마다 그러니까요. 다 달라요. 같은 전공인데도 대학마다 보는 시험이 다른.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학교의 특성상 뭐 같은 뭐 예를 들면 물리학과라 그래도 물리학의 또 특정 분야만을 또 집중해서 교육하는 대학이 있으면 그것만 또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율성이 좀 있어야 제대로 된 인재를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이 네. 아시는 것처럼 학령 인원이 네.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대학 간의 경쟁이 엄청 치열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맡겨놓으면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네. 가전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네. 이거를 교육부가 자꾸 끼어들어서 방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대학들 우리 인구가 줄어드니까 네. 대학들로 하여금 학과를 통폐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돈 안 되는 자리, 네. 인문학 네. 이런 과들이 전부 없어져 가지고 네. 교수님들도 줄이고 학과도 줄이는 이런 네. 우려를 범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문학적인 소양이 바탕이 안 되면 우리 대학 교육이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선진국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네. 일본은 학령 인구가 30만 명 줄어들 네.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했냐? 우리 같으면 30만 명이 줄어드니까 학과를 30만 명 줄일 수 있게 네. 통폐합을 시킵니다. 네. 일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 30만 명을 해외에 우수한 학생들이 오도록 장학금을 지급한 겁니다. 네. 국가가 네. 일본의 문부성, 우리 교육부죠. 장학금을 지급하니까 각국의 우수한 인력들이 일본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네. 30만 명 갭 생긴 거를 해외 학생들 우수한 인력이 메꿉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는 유지가 되고요. 네. 이 30만 명이 졸업을 하게 되면 일본을 이해하고 네. 일본어도 할 줄 알고 네. 또 자기 나라에서는 다 잘 나가는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럼 졸업하면 어떻게 되냐? 일본에서는 학생들을 얼마든지 뽑을 수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서 얘를 뽑았다. 네. 이러면 얘를 인도네시아 소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네. 일본도 알고 인도네시아도 알고 네. 거기 커넥션도 다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 일본 기업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 머리를 써서 하면 되는데 우리는 네.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안 하는 거죠. 아, 참. 그래서 보면은 전 인문학도 얘기하셨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뭐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바칼로레아라 그래서 철학적으로 사고해서 그거를 답을 써서 그 논술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사고하는 능력을 보고 대학을 가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실은 우리 교육 제도를 네. 지난 정부 때 네. 박근혜 정부 때에 그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시험을 좀 주관식으로 바꾸기로 결정을 했었더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오면서 또 거꾸로 돌아갔죠. 돌아간 이유가 뭔가 네. 그런 식으로 주관식 시험을 치게 되면 외고, 네. 특목고 학생들이 우수하니까 네. 훨씬 좋은 성적을 받을 거다. 이러면 소수 특권층이 다시 탄생한다. 이런 이유로 전부 평범하게 못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왜 우수한 애들을 키우느냐, 특권을 주느냐. 이래서 지금 도로묵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 네. 이게 참 큰일이죠. 네. 이런 과도한 평등, 결과적인 평등을 원하는 사고, 이게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출발선만 같이 만들어주고 네. 출발선에서 각자의 노력에 의한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네. 결과적으로 갖게 만들려고 자꾸 드는 거예요. 네.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주의로 반쯤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거
이제 80년대, 90년대까지는 특히나 80년대 같은 경우에 과외 금지도 있어서 정말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집이 어려워도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법대를 가신 우리 또 후보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자기 노력해서 노력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참 이렇게 정책이 바뀌니까 좀 마음이 좀 찹찹하시겠어요. 복잡합니다. 네. 저는 뭐 우리 사회의 기회의 사다리, 네. 기회의 사다리를 가능한 한 많이 네. 확보하고 열어주는 이런 사회로 가야 되는데 네. 점점 더 기회의 사다리가 줄어들면서 네. 상승하지도 못하고 네. 전부 못 사는 그야말로 프롤레타리아 독재 같은 형태로 네. 가고 있는 것이 정말 마음 아픕니다. 참 사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력해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세상은 정말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점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아버지가 장관이든가 아니면 뭐 어머니가 대학 교수던가 뭐 이렇지 않으면 좋은 학교 못 가고 의사 못 되고 변호사 못 되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마음이 아프고 지금 이제 그 한반도 선진화재단 싱크탱크에서도 대표도 하셨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이제 정책자이나 연구 보고서 이런 것들 좀 많이 만드셨을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연구 보고서나 정책이 있었나요? 우리 한반도 선진화재단은 네. 특정 정책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모든 정책을 다 합니다. 네. 약 200여 명의 네. 박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안보 정책도 하고 그렇죠. 외교 정책도 합니다. 경제 정책도 하고. 네. 근데 이 안보 정책 관련해서는 네. 이 이제 우리 북한하고 네. 김정은하고 네. 문재인하고 뭐 합의서, 네. 남북 군사 합의서를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거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안 된다 네. 하는 보고서를 또 냈고요. 소주성 이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소주성으로 가서는 이런 지금의 대한민국 꼴이 될 거다 네. 하는 이 의견에서 반대 의견도 냈고, 저희 민부론도 민부론을 집필한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 한반도 선진화재단에 네. 학자들이 들어가서 같이 집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민부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과거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에 만들어낸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보고서가 민부론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미래통합당 홈페이지에 가시면 민부론을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꼭 좀 봐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좀 이제 그럼 후보님의 또 생각도 거기에 녹아들어 있는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반도 선진화재단이라고 하는 싱크탱크에 네. 대표를 하다가 왜 출마를 했느냐? 네. 우리 한반도 선진화재단이 일주일에 한 2-3건 정도의 정책을 냅니다. 네. 모든 분야에 교육 정책도 포함되고요. 네. 근데 이게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법안으로 연결되고 정책으로 연결되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정책 발표는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 보수의 가장 큰 탱크탱크고 가장 역사가 깊은 탱크탱크입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좋은 보고서들이 사장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들어왔고 네. 또 많은 우리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그 연구진들이 네. 사실은 현실 정치에 뛰어들자 그래가지고 많이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싱크탱크에 만든 정책이 그대로 국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네.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들 좀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예. 네,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이제 출마 선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위주로 좀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출마 선언문 내용 중에 보면 대통령의 이 문제가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 대통령 임명한 자리가 너무 많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온갖 비리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는데 그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국민들이 흔히 보면 좌파 우파가 네. 이념 대결하는 걸로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네. 근데 전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지켜봤습니다. 네. 과연 좌파 우파의 싸움이 이념 대결이냐? 네.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이익 대결입니다. 이익 정당입니다. 네. 이념 정당이 아니라 네. 무슨 이익이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1630개가 됩니다. 1630개. 네. 이 많은 자리를 놓고 우리 세력이, 우리 진영이 집권을 해야 네. 그 중에 한두 자리가 나한테 떨어진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다시 재집권을 해야 그걸 내가 한 텀 더 할 수 있다. 네. 이런 개념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거짓 뉴스도 만들어내고 네. 뭐 별의별 뭐 짓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네. 그러면 1630개가 과연 많은 자리냐?
뭐 적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봐야죠. 네. 미국의 트럼프가 몇 개를 하느냐?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 큰 나라인지 아십니까? 인구는 한 6배 가까이 크고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경제 규모로는 뭐 솔직히 공 하나 더 붙어도 그 이상인 거잖아요. 예. 땅 넓이로는 98배, 약 네. 100배가 미국이 우리보다 네.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임명한 자리는 2,300개입니다. 아. 2,300개. 그냥 100개 다 빼버리고 트럼프 2,000에 치고 우리 10,000개나 치면 네. 나라는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임명한 자리는 5배나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얼마나 제왕적인 권한 행사인지 알 수가 그러니까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국회에 등원하게 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한 500개 정도 줄여야 치열한 싸움을 안 할 것이다. 네. 이 치열한 싸움 때문에 여야가 싸우면 얻어 터지는 거는 국민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500개로 줄여서 막 봉사하려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지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정치를 하지 않는 구조 네.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이제 그 얘기 지금 봉사하려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신 걸 들어보니까 문득 생각이 납니다. 이제 후보님의 대학 동기이신 나경원 전 원내대표께서 네.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네. 정치꾼은 본인의 이익을 생각한다 그래요. 딱 그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1630개 사실 그 1630개의 자리에 간 사람들이 또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끼 치는 자리도 또 많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몇 이게 개인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요. 이걸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예. 그래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거짓말을 하면 자기가 어디 가면 밑에 자기 식구들 한 10명, 20명 또 줄줄이. 네, 줄줄이 데리고 갈 수 있으면 몇 년을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떳떳하게 사는데 그 조직은 망가지는 거. 그러니까요. 뭐 여러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의원들이 갔다가 다음 총선이 다가오면 냉장에 또 그만두고 출마를 해요. 네. 있는 동안에는 조직을 챙기고 미션을 챙기기보다는 네. 자기 지역구 챙기는데 신경을 더 쓰니까 네. 조직이 망가지는 거죠. 문득 지금 이제 사퇴한 국민연금 이사장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전주에서 출마한다고 하는. 네. 두 분은 문제가 또 많았죠. 네. 그 사회공헌 기금 네. 자기 그 돈을 네. 다 그쪽 동네 자기 출마할 동네에서 많이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 이게 뭐 공적인 공인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공인은 공적으로 정말 사익을 추구하지 말고 네.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출마를 염두에 도 돈을 그걸로 다 쓰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거기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나날이 떨어지고 예. 마이너스가 나는 이런 엄청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출마해서 국회의원 한번 해먹겠다고 네. 그런 걸 보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한겨 테크노밸리 정말 허허 벌판을 IT 기업이 엄청나게 밀집해서 지금 엄청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그런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든 게 바로 우리 박수영 후보님입니다. 이 정도 업적을 해놓고 본인이 뭐 고향 출마하겠다. 뭐 그러면 좀 뭐 안 말릴 것 같아요. 근데 국민연금 막 박살 내놓고 예? 국민연금에 쓰는 돈 막 자기 지역구 출마할 때 써놓고 참 뻔뻔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예. 참 저는 오늘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박수영 후보님이 너무 늦게 출마하신 건 아닌가. 아, 진작에 나오셨어야 되는데. 제가요. 예. 네. 공직할 만큼 또 하고 네. 와야 되는 거고요. 그 과정이 다소 늦었지만은 네. 제가 경기도에 사실 6년을 근무했습니다. 네. 너무 오래 근무했습니다. 대부분의 중앙부처에서 간 사람들은 1년 근무하고 돌아갑니다. 네. 근데 저는 6년을 근무했습니다. 음. 사실 손해도 크죠. 네. 하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 6년이 저를 단련시키고 저의 내공을 키운 네. 6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년이 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뭐 국회의원 임기에 대한 또 의견도 또 있으시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고 네.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보면 9선도 있고요. 네. 현재도 8선이 네. 가장 고참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8선이면 32년을 국회의원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도저히 일반 국민들의 삶을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3선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3년임 제한입니다. 즉 3번 하고 나면 네. 한 번 정도는 쉬어서 네. 세상 물정도 알고 네. 그 기간에 봉사를 하든지 네. 인간기업을 운영해 보든지 네. 또는 절에 가서 뭐 수양을 하든지 네. 하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출마하면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3선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방식은 3년임 제한이기 때문에 네. 6선
부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세 번 하고는 한번 쉬어야 됩니다. 음. 나경원 대표 4승이지만 네. 세 번 하고 쉬었지 않습니까? 두 번 하고 두 번 하고 쉬었던 네, 거예요. 그리고 또 예. 두 번. 그렇지, 그거 딱 좋습니다. 그거 아주 바람직한 모양입니다. 예. 그 내공이 쌓이지 않습니까? 네. 두 번 하고 서울시장 출마했다가 쉬는 바람에 네. 내공이 쌓인 거예요. 음. 그 사이에 저하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요. 아. 저하고 스타디 그룹 만들어가지고 네.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음. 공부했죠. 예. 아. 교수님들 모아가지고. 예.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동작이 보면 네. 그 옆에가 바로 방배동 서초구인데 네. 그 일부 지역은 그 땅값 지금 아파트가 평당 1억에 가까이 되는 구반포의 서쪽에 있다 그래서 서반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강남 4구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뭐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오르긴 했지만 생활 환경이 좋아지고 교육 여건이 좋아지니까 네. 집값이 엄청 올라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시는 네, 거예요. 강남 4구도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산에 내려왔기 때문에 네. 부산이 강남 4구 따라잡고 지금 가는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아,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그런 단지를 이곳 남구에 이제 옆에 이제 을구에 있는 이현주 의원님과 네, 네, 네. 함께 만들어가는 남구가 예. 부산 최고의 구청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부는 이제 부산 1번지가 됩니다. 네. 우선 1번은 정치 1번지는 이미 되었습니다. 네. 정치개혁을 주장한 아까 제가 정치개혁 플랜에 대해서 네. 대통령, 뭐 국회 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부산의 18개 지역구에 출마하시는 국회의원 중에서 네. 정치개혁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사람이 을의 이현준하고 네. 갑의 저하고 두 사람입니다. 근데 남구에 모여 있는 거 희한하게. 그러니까요. 남구 저절로 네. 정치 1번지가 되었다 이렇게 기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무슨 1번지가 또 있냐면 경제 1번지가 됩니다. 네. 지금은 사실은 아주 낙후된 네. 부산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 저희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네. 제가 판교 테크노밸리 개발의 경험을 네.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소위 삼각벨트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네. 첨단 해양산업의 삼각벨트를 만들게 되면은 네. 부산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로 바뀝니다. 그러면 부산의 경제 1번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치 1번지에다 경제 1번지 되면 남부가 당연히 부산의 1번지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네. 그걸 시발로 해서 남부가 만든 희망의 씨앗, 네. 삼각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 전체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이현주 의원과 제가 남구에 내려온 것이 서울보다 나은 부산의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서울 정신 차려야 된다. 나경원은 잘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 나경원 의원이 이 방송을 보면 네. 아마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지 않을까. 아니 그 왜 이렇게 뭐라 그러냐 이렇게 계신 것 같은데. 너무 잘하고 있어서 아, 네. 초방학 편이라고. 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서울이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판교 같은 경우에도 거기 뭐냐 허 벌판이었다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확 바뀌었는데 남부가 그렇게 바뀌면 서울이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울시장 하면 또 좀 달라지겠지만 나경원이 있는 체제에서는 부산이 빨리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또 부산은 또 오거돈 시장이 있는데. 뭐 오래 가겠습니까? 바꿔야죠. 네.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을 바꾸려면 네. 먼저 이 박정호 의원님이 국회에 가셔서 부산을 바꾸는 게 먼저가 돼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네. 총선에서 저희가 18개 선거구에서 네. 압승을 거두고 네. 다음 지방선거, 대선 모두 압승을 거두어서 부산을 교두보로 삼아서 네. 보수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이게 이현주 의원님, 네, 이현주 의원님이랑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거든요. 언제나 선거는 동남풍이 불면 된다. 동남풍의 시작을 남부로 하겠다 이현주 의원이 얘기했거든요. 그게 아마 이 박수영 의원님이 같이 있으니까 남부가 이 동남풍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걸 하기로 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요? 제가 있어서 시작한다는 얘기 하기로 했는데 아 그래요? 빼먹구나. 제가 어떻게 다시 이현주 녹화를 하러 가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이 남부에서 동남풍이 불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 그리고 경제 위기 코로나에서 다 해방시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아마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겪었던 6.25, 네. 6.25를 제외하고는 가장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백척간도의 위기, 이만한 위기를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위기 상황에서 돌파를 해서 네. 폭주하는 좌파 열차를 멈추고 네.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위상을 되찾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 이번 4.15 총선입니다. 앞으로 33일 남았습니다. 네.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잘 판단하셔서 대한민국이 명운이 걸린 선거에서 우리 당이 네. 승리를 거두고 우리 보수가 승리를 거두고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올립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정말 너무 좋았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왜 이런 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런 분이 이제서야 나타났냐, 예? 대기만성입니다. 정말 부산에서 동남풍을 일으키는 우리 박소영 후보님을 우리가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핸드폰을 열어서 혹시 부산 남구에 지인 살고 계시면 많이 좀 소개 좀 해주시고, 예? 이현주 의원과 그리고 박소영 후보님 정말 두 분을 국회로 우리가 보내야, 그래야지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방송은 아마 화요일 날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화요일 날 나가게 될 것 같은데, 화요일 날이면 이제 21대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예. 20대로 들어갑니다. 예, 그때까지 정말 또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선거까지 열심히 하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다음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당선자 인터뷰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제 화요일 날 이 방송이 나갈 예정이니까요. 화요일 날 스튜디오에 있는 박창훈 앵커에게 다시 방송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후보님.